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두 분의 발제자께서 시간을 꼭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20분씩 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 대책이라는 주제로 현재 지금 저희 조사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고 계신 손병동 시인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름 역사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전 문체부 장관 2명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시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구속이 됐는데요.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됐다는 3천여 건의 문건 중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 2016년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2년여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거의 생업을 접다시피 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일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어찌됐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10여 개월 진행되었습니다. 그 간략한 조사 결과와 그리고 이 이후 후속 대책 그리고 미진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총리 그리고 국회의 어떤 협력 등등을 좀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발제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추진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전체 사회와 1만여 명에 이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첨예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요 적폐청산 1호 과제로 약속되었습니다. 도종환 장관께서도 대국민 약속과 자문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상 사실은 국가, 기구, 정부, 국회, 그리고 법원 등, 검찰, 법원 등이 나서서 해야 되는 진상규명 활동인데 사건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민간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양보하기 위해서 그간 진상조사 활동을 경험도 부족한데 지금까지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민간 합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가 17년 7월 31일 설립돼서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활동 경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에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지만요.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대응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16년 11월 3일에는 7,200명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및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넉 달 보름 동안 촛불광장을 가장 앞서서 좀 지켰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이 문화예술인 위원회 산하에 민변하고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구성해서 지금도 이 법률대응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특검 고소고발도 했고요.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문화예술인들의 한 600여 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도 검찰 고소고발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해서 박근혜 파면 사유에 블랙리스트 건이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2017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또
다른 각 당의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칭 문화혁신 비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각 당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이었습니다. 2017년 6월 도종환 장관 취임 후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만들었고요. TF 활동 결과 7월 31일 날 이 본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8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께서 대국민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 목표로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 시작은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규명 등이 목표입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또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록을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도종환 장관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하면 관련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해 주셨습니다. 또 경향신문을 통해서는 헌법에 갇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또한 피해자 구조에 관한 제도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가 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위원회의 과제로 넘어왔고 그 과제 수행을 공적으로 지금까지 10개월여 동안 해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위원회 활동 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조 진상규명 현황과 결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상규명 현황은 대국민 약속을 드렸듯이 진상조사 활동이 마쳐지면 바로 공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들을 드려왔었고요. 거의 미진하지만 진상조사의 얼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대극장 로비에서 진상규명 관련한 대국민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진상규명의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문제 예산 차단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 예산 확인 조치,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요. DB 운영으로 지속 감시, 3천여 개의 문제단체, 8천여 명의 좌편향 인사, DB 구축 지속 보완 중이라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보고였습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 명의 인물 검증 요청을 받아 이 중 348명을 문제 인물로 선별 통보하였다고 자체 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 아시듯이 국정원은 내부 민간인 사찰 등등 내부 정치 문제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적폐 12조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보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저희가 확인한 날짜입니다. BH 김기춘 실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나오죠. 문체부 장관은 이 이후에 정과 여부는 경찰, 이전 단체가 했던 정체성 검증은 국정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물 검증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1만 1천여 명, 근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문화예술인들이었다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정원은 민해총 문화연대 영화인회 한국작가의 민족미술인협회 등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 단체 15개를 중점 관리해왔다는 게 밝혀졌고요. 자료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을 문행의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주요 인물 현황으로 249명을 관리해왔음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12개 주요 리스트 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확인된 명단은 총 1만 1천여 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서 차별 배제까지 확인된 문화예술인들은 1012명이고요. 문화예술단체는 320곳의 구체적인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검 1심 특검에서 확인했던 것은요, 약 350건을 확인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약 450건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진상조사위가 여러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이 있지만 지난 기간 최선을 다해서 실제 피해 건수로는 2,670건을 찾아낸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게 대국민 브리핑 과정을 통해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사 결과 흔히 알려진 9,473명 명단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인 문건으로 출력돼서 문체부 각 기관에서 활용됐다는 걸 얼마 전에 한불수교 관련 행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것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랙리스트 한 종이 아니고요. 13쪽에 보시듯이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활용된 각종 선언 명단이 있었습니다.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 2000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건 흔히 알려진 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론을 잠재우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실시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 보면 이게 다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차별 배제 감시 받는 사람들에게 가로 열고 적시되어 있는 사유 부분들을 다 추출해 낸 겁니다. 2003년도 거, 2008년도 거, 다양하죠.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이런 각종 사회적 참여 명단을 가지고 블랙리스트 실행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14쪽 보면 지자체가 아예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진행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권 정치인 지지 선언 인사들과 야권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것도 블랙리스트 사유였습니다. 여기 보면 야권연대 공동선대위에 시민사회 멘토단 활동했다고 블랙리스트가 된 거 있고요. 꼭 어떤 정당만이 아닙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의 모임이라고 해서 배제 차별받았고요.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이라고 배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종환과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오정환 문학재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있고 워낙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정부 정책 반대 및 비판 활동도 주요 블랙리스트의 대상이었으며 확인되었습니다. 소고기 연장 폐기 촉구 및 대우나 반대 이것은 MB 때겠죠. 박근혜 때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5.18 연극 제작 경험했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에 기재된 사회적 어떤 우리가 기회해야 되는 날인데 그런 날 관련된 연극을 만들었다고 블랙리스트가 돼야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얼마 전에 했죠. 근데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연극 만들었다고 배제됐습니다. 세월호 관련 중호실에 발표했다고 강주정남 작가에는 아예 배제라는 거죠. 강원래 프로젝트 4대강 관련 다큐였습니다. 그 다큐를 만드셨던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실 겁니다. 야만의 언론이라는 다큐, 두 개의 문이라는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 등 시대 고발성 독립영화 제작 상영을 지원하며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고 영화 제작가 협회 자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 제작가 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상업영화 제작가들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공동체적 문화활동도 블랙리스트 사유였습니다.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했다는 것, 형제복지업 피해 생존자들을 도왔다는 것, 그리고 미래학 2만 버스를 탔다는 것, 녹색 소비자연대 이런 단체가 아예 블랙리스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2만 버스를 지지하는 영화인 선언에 참여했다는 까닭 등등이었습니다. 이상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미는요, 가장 먼저 헌정 질서의 유린입니다. 저희 헌법에는 전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유리했고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 훼손, 그리고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위법한 사찰, 검열, 차별, 배제를 통해 훼손한 국가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권화한 대통령과 위법한 비선실세, 집권세력 등이 자신들의 정권이나 지배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19조 양심의 자유, 21조 1항 언론 출판의 자유, 제22조 예술의 자유 등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문화예술인들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었습니다. 문화기본법 4조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문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행정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사건입니다. 블랙리스트의 위법 부당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는.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부당한 지시에 부역한 관료, 공직사회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국가행정 시스템에 무너져버린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참여 견제장치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정한 반사회 반문화적 사건이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가능했던 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 규정 및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범죄, 헌정농단, 국정농단, 정책범죄 등등이 다 확인됐는데 사실은 저희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미진한 진상규명에 따른 계속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 성격으로 광범위한 조사 영역에 비해서 부족한 권한, 조사권 등이 없는 거죠. 촉박한 조사 기간 협조 등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일환된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캐비넷 자료 등 핵심 자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2심 재판 자료와 이 이후에도 진행될 이명박 재판 등등 이 자료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위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1만 2천여 명의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명단과 차별 배제당한 사건 2,670건 그리고 실제 피해자 단체 포함 1,332명 명단을 확보했으나 조사 기간, 조사 인력 등의 한계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토론회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사건의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한국 사회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미진한 부분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이제 곧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가의 사과와 정의의 실현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 정권의 과오와 가제도 현 정부에 승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대통령께서 합당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리스트와 관련 국가 범죄에 대해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위헌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종합 공고안을 후속 조치와 별도로 5월경에 문체부 장관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종합 보고서를 백서의 형태로 정리해서 이 역시 문화체육부 장관 및 전체 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을 비롯하여 문화 관련 제도 정비, 관련 형법 정비 등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및 피해자 구제 보상을 위한 법률 재개정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명예훼손 및 배보상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무엇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 단체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그리고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이후 실행을 위한 조치에 조속히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배상을 떠나서 우리 사회와 문화예술인들 전체에게 집단 배보상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꽃피워질 수 있는 가칭, 블랙극장 등 이 사업만을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설치를 통해서 앞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보장위원회가 후속으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모든 미진한 과제 그리고 역사적 과제를 이어나가야 되는 후속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와 사회단계가 미진한 진상규명, 관련 권고들의 성실한 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견제, 권리 침해 보호, 참여 협치 등의 주권자를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는 블랙리스트의 성격상 그 독립성, 자율성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법을 넘어서라도 그 독립성,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보장위원회를 법령의 신설 개정 등을 통해 설치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고요. 근래 유은혜 의원실에서도 관련 법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신설 법안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맨 먼저 대통령 사과와 정부의 약속, 그리고 당정 협의, 그리고 국회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요하게 표현의 자유,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센터 운영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진한 조사에 대한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 개선 활동,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각종 후속 조치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지원을 받는 민간주도의 협치형 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후속 대책 추진을 위한 이행협치 추진단이 필요합니다. 법령 제정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후속 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그리고 위원회에서 나온 각종 공고 이행을 간접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과 사회관계에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는 이행협치 추진단을 문체부 산하에 아니면 대통령 직속 문체부 산하입니다. 문체부 산하에 둘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진상조사위원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민간의 입장이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법령에 기초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조사 권한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여기 주로 와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은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뭔가 사회적 의의, 역사적 의의를 지켜주시려고 하셨던 의원님들인 줄은 알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방해와 이런 활동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2018년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켜주시려고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것은 알지만 그 노력 외화를 떠나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이 총체적인 국가범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자기 책임을 충분히 다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간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와 검찰과 법원이 해야 될 진상규명 활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저희들이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미진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기부 설치 등을 실행해 나가는 데는 재발 법률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부인 국회의 의지와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이 미진한 진상규명과 계속되는 진상규명 활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역할은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교문위 내에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이런 각종 공고 이행을 위한 한시적인 논의 기구라도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문체부 안에서 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회가 해줘야 될 역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교문위 위원님들 정말 바쁘신데도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간 길어졌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따로 정리하지 않겠고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돼서요. 바로 두 번째 발제로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우동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이면서도 헌법 연구자로서의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발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발 방지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안이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인데요.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세법, 특히 상속세법의 발전은 삼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기존의 법망에 위배되지 않는 식으로 이제 불법적인 일반적인 헌법에 지적한 법률법인 그런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이제 사후에 약방문 형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물론 다른 어쨌든 규제는 가능해졌지만 애초에 불법을 저질렀었던 그 주체는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이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재발 방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과거에 애초에 불법 저질렀던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과 그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국가 체제를 바꾸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어떤 재발 방지를 막는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제가 논의하는 이제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송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엄정한 국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국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문체부 훈령에 의해서 관련된 전문위원들 그리고 민간위원들 그리고 약간은 좀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문체부의 협조 아래에 어느 정도 이런 성과를 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가 앞에서 얘기했던 후속 조치인 것이겠고요. 그 후속 조치는 그렇게 신장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제가 비유를 잘 못하지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뼈와 살이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중간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재발 방지 구체적인 법안인 거죠. 헌법과 구체적인 법률들에 대한 것이겠고요. 근데 심장이 뛰기만 하고 골격만 있다라고 해서 저는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활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내지 국가의 전반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 내지는 국가 체제 전반에 걸쳐져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들 물론 이제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태에 이제 관련했었던 또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고 또 방관적일 수도 있고 침묵했던 그런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어야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게 보고 우리 사회가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쨌든 위원회 한 사람이자 또 다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일 것 같고요. 앞에 송경도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사태가 정말 국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엄청난 불법인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헌법연구자로서 21세기형의 파시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될 영역인데 그 부분을 훼손하고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훈령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거고요. 따라서 이후에 어쨌든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사실은 입법을 제대로 하려면 진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때 늘 국회에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진 이상 국정조사권은 늘 거기에 딸려져 있는 것인 거죠. 그것은 정치적인 공세수단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요. 늘 제대로 된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입법은 단일한 하나의 법률을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법률의 조항 몇 개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법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행하는 것이겠고요. 그것을 물론 그때 국회의원들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관련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재발 방지 법제 전반에 걸친 어쨌든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이후에 어쨌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헌법적인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21쪽 아래에 보시면 어쨌든 이 문제는 집권 세력, 광범위한 단순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저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국가기관, 산하기관 등을 동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법, 제도, 정책, 다양한 어떤 형식의 이런 것들을 동원했고 공식적인 내지는 비공식적인 것들도 다 동원이 된 것이겠고요. 때로는 그것은 합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법률적 불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또는 헌법적 불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신체제 아래에서 긴급 조치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이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긴급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회는 또 역시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청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국가체제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단에 만들어졌느냐의 여부, 내지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문서가 있느냐의 여부, 아니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권이나 지배 세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인까지도 관련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타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 헌법의 시각인 것이고, 구체적인 인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제가 이해하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때로는 합법의 탈을 가장하고 있기도 했고 적법한 행정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행정 권한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불법으로 보는 관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제가 헌법적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쪽에 보면 헌법적 정의, 한자가 좀 다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헌법적인 정의를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겠고,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규범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기 정의라는 관점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상 내지는 국제인권적인 유엔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23쪽에 약간 그 공백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신 내용들입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 피해 구제, 책임 규명, 그리고 애도와 처우, 그리고 기억 재발 방지 및 개선 의지. 이거는 과거의 세월호 사건이든 가습기 사건이든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을 다 망라한, 아까 긴급조치, 한국전쟁에 대한 민간인 학살 등등의 여타의 모든 과거 청산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었던 거죠. 일제 청산까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과제는 중점적으로 그것들을 계속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프로세스,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꼭 블랙리스트가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위험성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상을 그려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4쪽에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제 나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죄책의 문제를 제기했던 학자인데요. 어쨌든 무엇이 죄인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현재의 존재의식과 자의식을 결정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과거 청산의 과거의 불법 행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자들이 블랙리스트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일정한 사람들을 처벌을 받을 것이긴 하지만 형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있는 것만으로 불법 구성되지는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을 가정하게 됐고 헌법적인 근거 아래에 적법하다고 이야기하는 행정적인 권한의 지시에 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형법적인 틀 안으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직무상의 범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있긴 하지만 그 형량도 그럴 뿐 아니라 사실은 절도, 일종의 국가 권력의 절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도에 관련해서는 단순 절도죄가 있는가 하면 강도살인, 야간 등등에 있는 것이 다양한 어쨌든 내용의 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유신헌법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관여했던 국회의원들의 범죄, 내지는 그 당시에 관여했던 법관들의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형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국가범죄에 대해서의 기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재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 얘기 정의 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적 죄책이라는 관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있어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침묵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공무원들, 그리고 벌금에 관련되는 민간인들까지 포함한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을 분열한다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일정한 요건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충분히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미래적인 어떤 화합을 위해서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중앙의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죄의 책을 분명히 인정하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것이 어쨌든 과거에 충분히 죄책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고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그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한 정도의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사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용서를 비로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 거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사과를 하더라도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의 사과가 그래야지만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저 말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도 지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 때문에 징계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또 다른 상황에 있어서 어차피 내가 책임을 져도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불이익을 받느니 거기에 복종해가지고 어쨌든 내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아무리 헌법을 잘 만들고 법제도를 잘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담당한 국권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 문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태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25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진실 규명을 할 때 우리는 어쨌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들은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위한 형사처벌만을 위한 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론 확실한 증거에 입각해야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러한 어쨌든 이른바 정책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의 성격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문서에 녹취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이상 문서에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남지 않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증거 조사 내지 이중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이 어느 정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그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진상조사의 문제 또 이후에 어떤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과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확증할 수 있는 어쨌든 형태의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법을 충분히 판단하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지만 이 이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시간 때문에 좀 많이 급한데요. 예, 26쪽에 보면 이제 위원회에서 어쨌든 저는 이런 관점들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발 방지 법제 내용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27쪽부터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헌법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을 다 집어넣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해서 잘못 만든 법률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면서도 그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인 거고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것이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인 것이죠. 그런데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관들은 국정원은 물론이고 청와대 관련되어 있는 이건 일반 행정부처까지 다 망라되어 있고 그 산하기관까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보면 사실은 헌법에 어쨌든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해야 되고 개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행사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지만 이 헌법이 헌법 밖에 실현되는 것이겠고 국민들이 일일이 다 촛불 내지는 광장에 나와가지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끊임없이 외치지 않아도 이른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내용들이 충분히 충족되어가고 변화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헌법에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27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문제, 그것에 기초해서 국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예술인의 권리이자 일반 시민들 모두의 권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가들이 국가의 재정 지원, 공모라고 하는 형식적인 공정 절차를 거치고 있긴 하지만 그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화예술가들이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국가의 어떤 재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또 사실은 문화예술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번 사태를 반영해서 문화예술가들의 생활 안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주조직,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국가의 행정 조직에 맞설 수 있는 자주적인,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조직의 어떤 내용들이나 하는 것들이 헌법에 천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들, 또는 각종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금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통제, 사실 이 기금의 문제도 이미 오랫동안 국회에 대한 입법의 요청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당연히 이 헌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들, 한두 가지 법률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헌법 조항으로는 한두 개의 조항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수십 개의 법률들이 필요한 것이겠고요. 이 법률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민간 전문위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법률체계 전반에 걸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나의 이제 방식으로서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일 거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을 어쨌든 구체화하는 것은 법률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헌법에 있는 내용을 추상적인 선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기본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둔다든지, 아니면 예술가 지휘민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이후에 재발 방지, 잘못된 사안들에 대한 다시 그것을 바로잡는 문제들, 그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헌법에서 규정했던 내용들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제 생각에는 이 법률 위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다 함께 논의가 되어서 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앞에 제작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이후에 이 위원회의 역할들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이겠고, 그것이 당장 가능하기 위해서 훈련 단위에서, 그리고 확장하려면 법률 단위에서, 또 더 나아가서 헌법 단위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될 것 같고요. 또 국회 입법 개선 사항으로서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에 대해서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평가에 의해서 지나치게 변절적인 논리, 효율적인 논리에 보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식의 예외를 두어서 다양한 이런 지원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들도 당장에 어쨌든 필요한 시급한 입법 개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31조에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 겁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어쨌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 넓게 좀 확장된 논의가 역시 마찬가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료집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그냥 발제할 때 말씀드릴 거 33쪽에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제가 어떤 생각하는 것들만 정리를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국회는 과거 불법적 입법기구 62년, 72년, 80년에 쿠데타에 이루어져 있었던 불법, 그리고 그때 노동자들의 권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라든가 각종 악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있었던 국가정보원, 검찰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않은 책임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종 기구들에 대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저는 점검해야 될 것이고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률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제 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셋째, 공무원들이 권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불법정하고 저항한 책무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정치활동법, 표현의 자유들을 공무원들에게도 저는 보호를 해야 될 것이겠고요. 이런 불법에 대해서 공익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더욱더 그것들을 보호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공직자를 퇴직한 이후에 관련 산하 기구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예술 표현은 물론이고 표현 일반의 자유를 제약했던 여러 가지, 이건 이미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청을 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규제한 이런 전략적 공세 소송들에 대처한, 예를 들면 MBC에서 광우병 관련한 보도를 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걸어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법제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차별행위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특히 제정을 해야 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차별 문화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차별에 반대한, 여기에는 뭐 여성 또는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할 수 있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이런 불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또 문화예술인들의 일할 권리나 이제 노동 3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건데요. 어쨌든 독립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국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그건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지만 비로소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국가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나설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저는 남겨진 몫은 시민사회 입법안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입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인들이 저항을 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단순히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고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셔야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의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국민들에게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게 핵심적인 역할이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어쨌든 대응을 촉구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시간을 충분히 못 줘서 죄송하고요. 이제 그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분은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가 그 배려를 하고 또 배치를 했는데요. 먼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시고 또 광화문 예술행동 캠페인촌에서 같이 함께 143일간 노숙농성에 참여하셨던 노승택 작가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충분히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앉아본 게 처음이에요.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사실이 저기만 좀 불편합니다. 저 스스로를 좌파 예술가거나 진보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신을 지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왔지만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그런 작업을 해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책임감에 기반을 둔 작업이 좋은 밀도를 갖기도 힘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술가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책임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어떤 종류의 무책임함이 마치 의무처럼 요구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 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도 힘겹고 버거워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니 사회적 책임감이란 어렵고 낯설기만 한 일이죠. 경제적으로 우택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보람을 찾는 일도 아닌데 이런 작업을 지속해온 건 책임감이 덜한 종류의 일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근혜라고 통칭되는 지나간 두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품고자 했던 무책임함이 끔찍하게 싫었나 봅니다. 문화예술인들도 국가를 향한 사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관공 정신에 추천한 의식 위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신앙처럼 굳건했나 봅니다. 사실 권좌에 앉는 사람은 누구나 문화예술을 자신의 곁에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예쁜 드레스처럼 가까이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겠죠. 독재자들의 문화예술 사랑이 유달리 떠들썩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문화장관 게벨스가 예술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신념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눈밖에 난 예술들을 모아서 퇴폐미술전이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리돌림용 전시를 만들었던 것도 그런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게 원치 않는 사회적 책임감을 강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문난 정권이 요구한 사회적 책임감은 떨쳐버리기 쉬웠는데 그들이 벌인 작태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은 어렵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명단에 띈 이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것은 예술인이기 전에 한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거창하게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이 사회 주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겠죠. 차라리 대단하고 자율적인 반정부 예술을 벌여서 그런 명단에 올랐다면 뿌듯하기라도 할 텐데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키려는 평범한 시민의 의무를 실천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는 그 점이 아주 무척이나 참담했습니다. 2016년 겨울 차가운 겨울광장에 텐트를 치고 넉 달 반을 버틴 건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또 작업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것 또한 무척이나 저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 사실은 빨리 제 작업실로 또 작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뿐입니다. 교훈을 남기는 것이 예술의 불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국가 검열과 차별 배제를 통한 탄압은 반드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령 가혹하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동석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정말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의 형태에 따라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 있는가? 저는 이대로라면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시작할 때 명함을 나눠주시고 인사말을 하셨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의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불길한 암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노승태 작가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행동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평균적이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거 10분의 1도 못 미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그 블랙리스트의 정의를 떠드는 사람 중 하나가 또 저희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사회적 책임감의 어떤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또 사회적 처벌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한계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문제들은 사실은 뭐 비단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하는 불길한 암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서울과학기술대의 박소영 교수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일단 그 블랙리스트 사태가 일찍 나서부터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많은 그 예술가 분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상조사나 아니면 이제 제도 개선을 권고하시느라고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그 저는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앞에서 그 송문호 선생님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한 직업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동석 선생님께서 그 헌법의 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는 조금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또 문화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블랙리스트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정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견해에 의한 차별을 이제 금지한다는 아주 짤막한 문구가 이제 삽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후속 조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에 관한 차별 금지를 이제 기본법에다가 포함시킨 거는 이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때 이제 그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지 못했을까? 네.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지금 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대하고 있는 정부나 국회의 안이함, 아니면 노력 부족 이렇게 뜻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간의 문화 관련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이 어떤 식의 그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냥 단순히 국가가 문화를 지원을 하거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할 때에 그 원칙이나 원리만을 표명을 하는 법이 기본법일까?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문화 관련 법률들은 규제라고 하는 이름에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성격의 조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한가? 오로지 문화 관련 법률들을 진흥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하는 법률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차별금지 조항의 책임 있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연히 처벌 조항이 같이 세트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했었던 때에는 그간의 문화 정책이나 문화 관련 법률들에 대한 우리의 그 오래된 반응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의 정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피했었던 국가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예술 지원을 할 때는 어떠한 태도와 입장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가 된 법률들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다는 부분하고 이제 직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아까 문화기본법의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문화 관련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그 책임과 그 한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포함이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 있게 어떤 조치가 헌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행정적으로도 취해져야만 하는지가 같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 지원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헌법 개정안에 모든 사람은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제 반영을 하자는 제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1948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유엔에서 이른바 세계 인권선언을 제정을 했을 때 들어가서 있었던 모든 인류의 문화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조차도 반영되지 않았었던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가 이제 모든 사람의 인권에 포함이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술가의 그 창작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권리들을 보장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협약과 권고가 제정이 됐는데 그 순서를 보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 아시는 것처럼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마련이 되었고요. 이거는 전제 사항이 그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 권리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리스트 사태나 향후에 우리가 이제 예술 지원을 접근을 할 때 단순히 좁은 의미의 예술가의 생활과 창작의 권리를 보장을 한다는 틀 안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엔 모든 국민과 이후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간의 이제 국내 문화 정책이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성과를 낸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된 협약을 이제 반영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참조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해외의 한 NGO 중에 프리뮤즈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프리뮤즈가 2017년도에 발행한 그 예술 검열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술에 관한 그 국가나 권력에 의한 여러 가지 공격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거기에는 예술가를 납치하고 구금하고 살해하는 것부터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술을 검열하는 행위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예술 검열을 가는 유형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술에 대한 공격의 이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예술가의 살해부터 예술 검열까지가 모두 예술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2017년도 보고서에는 그 예술 지원을 통한 국가의 예술 검열 사례에 첫 번째로 올라간 것이 대한민국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안과 권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유네스코의 이제 국제적인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유네스코의 자카르타 선언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예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과 이제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이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은 바로 이제 비판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예술 역시도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단순히 어떤 미적인 좁은 의미의 어떤 미적인 가치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판 정신은 예술의 핵심적인 가치로 설정을 하고서 그에 걸맞게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카르타 선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 설치에 관한 제안 중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방송기구법에 이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이제 타당하고, 그 정도의 이제 강력한 수준의 이제 예술에 관한 정책적인 검토가 향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지금도 저렇게 예술가의 그 표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들고 계신데요.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예술가들의 경험적인 사례로부터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부에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해왔었던 예술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통계적으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었던 2015년도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제 공론화되기 직전에 발간됐었던 예술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술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체 예술인 중에서 얼마나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지원을 포함해서 응답한 예술인의 19%만이 예술 지원을 수혜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혜한 예술가들이 수혜했었던 공공 영역의 지원 규모는 평균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모든 예술가들이 예술 지원의 수혜를 받지도 않았었고, 그 중에 19% 민간 지원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지원을 받았었던 예술가들에게 평균 지원 금액이 900에서 1000만 원 정도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술 지원에 많지가 않아요. 이 적은 비중의 예술 지원을 하려고 해서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에서 포함시키고 아니면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크게 다시 생각을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됐었던 예술가 규모가 9,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 예술 지원을 수혜하고 있는 예술가의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규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피해 예술가라고 특정을 해서 이제 적응을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술계 일반에 대한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의 어떤 심각한 문제점으로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술 정책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화정책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법 제정이나 아니면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국가의 어떤 책무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었던 여러 가지 위협들을 문체부를 넘어서서 다른 정부기관들까지 포괄을 해서 좀 적시를 해서 이제 금지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강력한 그 처벌이나 징계 조항들이 이제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문체부의 훈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관한 훈령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진상조사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 백서의 발간이나 아니면 이 권고 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후에 이행을 할 것인지에 관한 책임있는 조항들이 이제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백서 발간의 경우는 백서를 발간한다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진상조사 결과의 그 자료들과 백서를 발간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보존되고 기억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조치 없이도 이제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서 이제 두 분의 발표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진상조사와 그 이후의 사후적 조치들에 관한 부분들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쪽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헌법적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었죠. 하나는 definition이었고 하나는 justice가 있죠. 예, definition과 justice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분리해 주셨는데 헌법조차도 그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박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일종의 definition 정의 그 정의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진상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중요한 거는 그것의 저스틱스가 뭐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진정 정의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사실은 그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민간의 노력. 이걸 끝날 수가 없고요. 끝나서도 안 되고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적폐청산은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기록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불편한 자리에 서신 분이 한 분이실 것 같은데 그 문화체육관광예술정책관이신 이영렬 국장님께서 문체부 입장은 아니시지만 문체부의 관료로서 또 주요한 일을 맡고 있는 예술정책을 맡고 있는 관료로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체부 예술정책관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및 출범 전부터 PFT 구성에 참여해서 그래서 좀 많이 전차와 노력, 의미를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다양한 입장을 들으셨다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입장에서 입장을 섰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블랙리스트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문체부 대표에서 다시 한번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 출범 당시에 사실 문체부 직원들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행정적인 것이나 여백 좀 오론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작년 출범 당시에 이미 그 전에 블랙리스트가 터지면서 이제 검찰, 특검, 그다음에 언론, 국회 뭐 이 진상규명 관련해서 굉장히 4중 5중에 조사를 많이 받았고요. 직원들이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사 감사를 이제 시작하는 와중에 진상규명 또 시작한다니까 우리 문체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피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막상 이게 시작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은 진짜 강하게 짚고 넘어가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제 그 행정적 지원과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차원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서프를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재정적인 것도 물론이고 인력도 그렇고 권한의 한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많이 감동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진행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행정력 역할을 많이 담당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이제 열린 토론을 하면서 좀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최종 성과인 백서나 이런 진상 결과 보고서가 좀 객관적이고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그 밖에 예술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시에 거기 연루되었던 직원들의 그 정확한 소명도 잘 들어달라 이런 말씀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분명히 저희가 이제 가해자로서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좀 막으려고 노력한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점도 입체적으로 담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조사위원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정말 꼼꼼히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노동석 교수님도 같은 주장을 하시면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상설 시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가 권리 보호 책임자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위원회와 새 예술정책, 새문화정 비전 TF하고 계속 치열하게 논의 중인데요. 다 공유를 내부에서 하고 있지만은 아까 송영민 씨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관련된 저희가 이제 법률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고 거기에 예술가 자칭 예술가 지위와 침해 금지에 관한 이제 법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은 신고 제도를 통해서 그 권리 침해 관련된 그런 신고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예술가 권리보호위원회라는 가칭 그 설정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전에 예술가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차별 금지, 그 다음에 명단 작성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범죄를 규정을 해서 뒤에 처벌 조항에다가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마련을 상태입니다. 물론 처벌 수위와 내용, 그다음에 요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역사의 교훈으로 백서를 만드시고 조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법도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재정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 경제를 주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그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재정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공공기업 운영하는 법률 대상에서 문예예술위원회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100% 동의하고요. 독립성, 자율성, 그러니까 예술의 특성을 봤을 때 다른 효율성 차원에서 같은 대열에서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기재부 관계부처와 좀 잘 설득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진상위원회 조사위원부터 시작해서 의견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게 정말 좋은 교훈을 남기려면 잘 백서까지 마무리돼서 역사적 교훈을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고 저희도 전심전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회하고 또 새소유정책 TF하고 또 새문화정책준비단 세 기관 혹은 위원회가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세 개의 어떤 영역과 단체 위원회가 조금씩 자기 성격에 맞게 권고안을 내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잘 합의해서 블랙 사태 이후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거고요. 아마 5월 8일 날 이제 블랙리스트 결과 발표가 있고 한 일주일 정도쯤 해서 아마 이제 장관께서 문화비전 발표를 하시고 또 새누 정책이 발표됩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합쳐져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주희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브레인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무척 곤혹스러운 경우가 왔습니다. 우선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지금 국가배상 소송과 이런 걸 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뭐랄까요 그 장점과 자부는 모든 기록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자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고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기소돼도 본인도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안 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인과 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기록의 방대함에 저희 이제 소송 대리인단이나 이 모두들 기록의 방대함에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한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과연 이게 문제인지 여부가 확인할 수 없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처벌하고 징계하고 또 재발관수칙을 마련하고 이것 역시 매우 힘겨운 작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과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 공고해 보이던 그 엄청난 국가 권력의 구멍을 낸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참으로 이어져서 현재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전 진심으로 항상 얘기해드렸지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처벌과 징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이게 여의치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 교수님 발제에 있었는데요. 그게 왜냐면 이제 국가 이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매우 한정적이고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게 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하여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권을 남용해서 누구를 원래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성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형량도 낮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죠. 지금 MB 공소시효는 남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기간을 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이제 징계도 마찬가지로 징계도 이제 징계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처벌과 징계가 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것을 기억하고 아까 먼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서로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딱 결론을 잘 못 내리고 있어요. 오 교수님 오늘 너무 헌법에 소급입법을 만들면 되는군요. 헌법에다가 입법을 하는 이걸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생각까지 깨우쳐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근데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이건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것이 매우 생각은 간단한데 실제로 내부적인 감사, 내부 기관에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지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법률과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성안이 이게 법률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성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지금 근데 저희가 좀 제가 내고 싶은 의견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시정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신문고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그 요청이 오면은 즉시 그것이 시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차별금지법 법안이 여러 가지가 이제 제안되었었죠. 뭐 철회도 되고 임기 그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하고 뭐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실제 차별금지법안에 모두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이 가능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즉시 회복이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차별금지 법안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예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그 안에 직접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도 만들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진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서 통과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법률하는 내용이 이제 다양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여러 생각과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급법 법률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고 이런 사회적 역사적인 계기가 되어서 법이 풍부해지는 것인 만큼 뭐 현재 어떤 틀이나 이런 것에 좀 연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논의가 될 때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기회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박수민 교수님 얘기하신 것은 되게 예술인복지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을 하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조문 보면서 생각했는데 실제 수혜자가 19%밖에 안 된다는 것도 놀랍고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 들어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오늘 헌법적으로 혹은 이제 이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또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모두 관련이 있다라는 뭐 이런 기본권적인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릴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역시 또 필요한 거구나. 오늘 와서 많이 배웠고 그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인권과 기본권을 접근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저희도 뭐 이제 적용과 그다음에 기업과 이런 것을 위해서 방대한 기록을 모두 공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진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몇 분의 의견을 좀 듣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발제자의 또 마지막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도 괜찮습니다. 뭐 언론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 또 진상조사위원회 참여하신 분도 괜찮고 또 예술가 분들도 괜찮고 국회 고전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잠깐 손을 의사 표시를 하시기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 예.
네, 말씀하시죠. 죄송하죠. 가급적 좀 집약해서 또 다른 분들도 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연극하는 홍예원이고요. 지금 문체부 행정주무관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말씀하신다고 짧게 얘기하셨는데요. 사과는 이런 자리에서 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제대로 정부나 문체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행정부가 민간 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국가적 범죄였고요. 수장이 바뀌었다 해도 그 수장이 어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중하위급 공무원들을 뭐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가해자 집단의 수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데 그렇게 결정했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사과하시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다 가버리셨는데 왜 여의도에 연고가 없는 이 많은 예술인들을 여의도까지 불러서 여기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요. 사실 도정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제일 주가 되게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어떤 세미나나 발표 자리에서 저는 장관의 모습을 보거나 장관의 멘션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체부가 실제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누구도 문체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고 나서 문체부 장관께서 한 번이라도 진상조사위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소에 한 번이라도 와서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장과 진짜로 소통하실 거면 민간 조사위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그냥 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정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일을 바라보고 함께 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중하위급 공무원들 처벌하지 말라는 대통령 말에 대해서만 한마디 더 할게요.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사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나를 찍어 누르던 소위 중하위급이라고 말하는 팀장, 실장들이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해결되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종료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나왔거든요. 문체부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 뜨신 국회의원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서 보신다면 가져가신 이 발제문 책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책자 놓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국회 관련되신 분은 저거 꼭 갖다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희 도정환 장관이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뭐 저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몇 번은 오셨습니다. 뭐 그걸로 정말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제기했었던 의원 시절과 지금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문화부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몇 분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성분들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브레이크뉴스의 중일 기자인데요. 현장에서 피해를 직접 당하는 그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절절한 목소리를 주면서 다시 지난 그 추운 강원광장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 법 제도를 거치고
진상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는 뭐 진보 정권에서는 잘 하리라고 예상은 기대를 해보고요. 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법의 한계인데 우리 인간의 행위를 문자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국장님께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학연위원 혈연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해서 리스트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나 또는 전화로 해서 암묵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국내 행사나 해외 행사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좌편향 성향의 문화예술들을 배제하는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적으로 그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내부 고발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변절자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양심의 휘슬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도 하지도 못했고 모든 언론들이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을 매장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부 고발자 양심의 휘슬을 보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관료조직 속성상 기득권 세력들이 그 사람을 낙인 찍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문법적 법제도를 만들 때 그러한 그 블랙리스트에 준하는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리스트를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그 책임을 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포괄적 개념을 좀 사유했으면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 손 드신 우리 참석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평론하는 백정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국회이기 때문에 이제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인데 저는 그 전에 과연 진상 규명이 충분히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조금 먼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주로 이제 재발 방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여기서 제안하신 훌륭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2020년까지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겪은 예술가들이나 문화예술계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희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 경제적 손해와 그다음에 정신적 난감함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이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이걸 일단 보고 나서 하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달 말까지 활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음 차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부 관계자분께도 저는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연 제가 알기로 진상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조사관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아는데 또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포트가 안 되는 상황,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물리적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 상황을 재발 방지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물론 좀 백사를 만들고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2,700여 건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향후에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질문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나 정말 꼭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두 분이신데 예, 두 분에게만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조금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 집약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제분의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예, 좀 짧게 좀 알아볼게요. 저는 서울학생 임종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 해서, 왜냐하면 법무안에 나왔기 때문에 국가예술위원회라는 그 가칭을 두고 지금 좀 얘기가 있는데, 제 사견은 일단 그 위원회 구성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런 위원회가 지금도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결국 또 죄송한 얘기지만 한 자리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사실은 이런 현장 그만큼 문체부나 문예예술이나 이쪽이 얼마나 불신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진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으면 현장의 예술인들이 직접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라기보다도 이거는 제가 보면 문체부나 문예예술인가 그거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못했는가가 그것부터 그 반성이 먼저 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국가예술위원, 국가라는 말 자체부터가 여러 가지 좀 오해들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님님. 예, 일단 오늘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구체적인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의견은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일단 두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 사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아직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문체부 관료는 자기가 그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할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가해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해결하겠다고 지금 앉아서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착각이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관료들이 자존심이 좀 상해졌다는 얘기 하는데, 자존심이 아니라 그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 발제문인가 토론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예술가들을 대상화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원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도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직도 현장 예술인들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당사자도 예술인입니다. 주체가 현장 예술인과 시민이라는 점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내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기존의 관료 제도와 똑같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 없습니다. 그 다음, 블랙리스트의 지금 대상이 뭐냐?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오덕석 교수님께서 집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아까 발제하시면서 폭넓은 의미에서라고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발제문에는 보면 어쨌든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사회 집권 세력이 과연 정권을 장악하기만 하면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습니까? 초기에 발제자 말씀하셨으면 삼성 말씀하셨죠. 만약 그들이 집권 세력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해결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은 단순히 지금 셀프 사면인하고 셀프 사과를 하고 있는 문정권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시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의 발제분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송경동 대표자, 그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전 발제 동의는 워낙
뭐 이런저런 말씀 들어서 참여해 주신 저희 현장 문화예술인들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 시간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서 2016년부터 뭐 그 2년 동안 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한 이제 권력사의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벽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참 넘어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현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체는 여전히 정부라든가 집권 세력이라든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떠버리는 우리 애써서 지금 저희 문화예술인들의 귀한 걸음까지 해줬는데 이런 중요한 토론에서도 모두 자리를 떠버리시는 이런 국회가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해나가는 우리 문화예술인들 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건 저희 이 문학의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문제의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넘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아직도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과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홍의원 선생님, 이현민 선생님 그리고 백정수 선생님 등등 말씀해 주신 거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일이고 좀 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살아있고 문화의 생산자는 저희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 지원 제도 얘기하고 계속 문화예술인들 지원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가 뭘 생산하는 게 아니죠. 저희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떤 걸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주체인 거죠. 이게 전도되어 있는 사회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바로 잡아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좀 노력과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문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었던 진상조사위원회 한계를 명확하게 좀 인식하는 것들이 좀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진상조사된 부분하고 재발 방지된 대책하는 한계들까지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된 후에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사실은 일반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도 하긴 했지만 이 문제가 어떤 관점에서의 문제인지 아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작가님의 이제 사회적 무책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정책 구체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개헌놀이의 문제의 핵심이 그거일 것 같습니다. 이 권력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까 헌법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정작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분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국민 중에 이제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한 그리고 그 문제들이 드러난 하나의 그리고 중대한 어떤 문제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한 측면이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였고 그것은 또 다른 부분에 다가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 참사이고 여러 가지 지금 사드 배치 문제 등등등의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하는 점들이 사실은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개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국가 권력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헌 논의가 많은데요. 헌법에 아무리 헌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아무런 근거 없는 주문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결국 그 권력관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공직자들이 정말 그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은 일반적인 법률 차원이라든가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시민,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주권자적인 어떤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어쨌든 정책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 그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장이 될 때 권력자들이 함부로 좀 권력을 농단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가 정도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크게 이제 진상조사와 그 다음에 백서발간 그리고 제도 개선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백서발간은 이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에 인쇄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백서발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법제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의 기관에 대한 새로운 이제 혁신인데요. 법제도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것 중에 이제 예술가들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아마 그 내용이 주로 채워질 거고요. 아마 그 내용 안에 처벌 조항이나 그 다음에 뭐 신고의 문제, 또 권리 보호 문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장 이제 말하자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었던 기관 중에 하나인데, 물론 영진이부터 쭉 있죠. 그거는 이제 공문법 통해서 개선할 것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 혁신적 전환의 한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식의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을지 좀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걸 기능 전환, 이거는 혁신적 전환 차원에서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와 이제 세문화정책준비단, 새예술정책 TF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실행계획 그리고 또 후속 조치에 대한 또 진행과 감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8일날 발표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술가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국회 비록 뭐 다 나가셨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문화부의 또 자기 역할도 또 한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그 토론회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챙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기운 빠지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과정은 분명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문화예술계들의 근 2년 동안 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도 뛰어서 민간이 책임을 가지고 진상규명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문화정책준비단 등등도 저희 문화예술계에서 추천 명식이 돼서 민간이 들어가서 각종 문화예술 생태계를 바꿔보려는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로 현장의 문화예술계가 함께 연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간 영역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진행해 가고요. 그 과정에서 전체 문화예술 생태계의 어떤 긍정적 그리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저희 모두가 노력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좀 서로 잘 공유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동료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전체를 위해서 조금은 나아가는 어떤 문화적 사회로 나아가는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위원회는 설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체부하고도 논의하고 있거든요. 미진한 아까 백정수 선생님 말씀 미진한 진상조사 등등 과제 각종 공고의 이행을 위해서 법률에 기반한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저희 문화예술계 전체 애들이 모여서 총리를 모아서 또 그런 역할을 새롭게 해주신 분들이 좀 역할 배치가 되고 그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송병동 시인의 진정성 여기 누구도 저기 부인하지는 않을 거고요. 의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자 위치에 있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마무리 잘 하고 또 마무리가 아닌 또 새로운 또 단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늦게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가 우리가 손이라도 들고 손으로 꼭 해주세요 연대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